중국,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동남아 분쟁 지역. 중국이 야심차게 실전에 투입한 최신 다연장 로켓 PHL-16의 첫 시험 현장이었습니다. 중국은 자신했습니다. 러시아 스메르치를 넘어섰다고 떠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첫 발부터 목표를 수백 미터 빗나갔고 두 번째는 발사관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유압 장치가 터져 기름이 분출됐고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채 후퇴했죠. 현지 장교들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기냐고. 하지만 중국 기술진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손만 떨릴 뿐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290km 박창문 하나를 정확히 겨냥하는 정밀도, 단 7분 만에 재장전에 연속 타격하는 속도, 미국 하이마스조차 갖지 못한 이중 구경 동시 운용 기술. 중국 무기가 폭발하는 동안 한국 천문은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긴급 분석에 들어갔고 폴란드는 검토도 생략한 채 8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유럽 최강 화력국으로 변신하기 위해서였죠. 도대체 한국 천무에 무엇이 숨겨져 있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25년 경력 영국 전문가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국 기술 책임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현지 장교들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기냐? 답이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죠. 나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자신들도 모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데이비드 콜드웰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무기검증 전문가죠. 25년간 전 세계 무기를 평가해왔습니다. 좋은 무기도 받고 나쁜 무기도 받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동남아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정확한 국가는 밝힐 수 없죠. 하지만 그곳은 실전이었습니다. 중국제 다연장 로켓 PHL-16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중국은 자신했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러시아 스메르치를 능가하는 화력이라고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검증 전문가로서 말이죠. 발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병사들이 분주했죠. 중국 기술진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현지 장교들도 기대에 차 있었죠. 저는 거리를 두고 관찰했습니다. 감정은 배제했습니다. 데이터만 기록하면 됐으니까요. 첫 발이 발사됐습니다. 굉음이 터졌죠. 로켓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모두가 착탄 지점을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폭발음이 예상보다 멀리서 들렸죠. 쌍안경으로 확인했습니다. 목표 지점이 아니었습니다. 오차가 500m는 됐습니다.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기술진이 당황했습니다. 제조준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죠. 두 번째 발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압 장치에서 기름이 분출됐습니다. 새어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터진 겁니다. 발사대 아래로 검은 액체가 흘러내렸죠. 병사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멈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로켓이 발사관 안에서 점화됐죠. 완전히 발사된 게 아니었습니다. 절반만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발사대에서요.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쇠파편이 날아갔죠. 병사 한 명이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파편은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달랐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새겨졌죠. 나는 폭발을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발은 처음이었습니다. 무기는 적을 향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향하면 그건 실패입니다. 미얀마 장교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이게 뭡니까? 고함쳤습니다. 캄보디아 측 관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시한폭탄이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연했죠. 자국 병사들이 위험에 처했으니까요. 중국 기술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않았죠. 책임자는 위성전화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본국과 연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으니까요. 저는 기록 장비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었죠.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이 무기는 신뢰할 수 없다고. 실전에서 아군을 위협한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틀 뒤 중국 측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운용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고 했죠. 현지 병사들 탓이었습니다. 기술 결함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항상 같은 변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중국은 이렇게 자신했던 걸까요? 정말 이 무기가 최고라고 믿었던 걸까요? 그때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그리고 천무라는 무기였습니다. 중국이 경쟁 상대로 지목했던 그 이름이요. 저는 그날 밤 자료를 뒤졌습니다. 천무에 대한 평가 보고서였죠. 과거엔 대수롭지 않게 봤던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비교 대상이 필요했으니까요. 중국 무기가 무너진 지금 한국 무기는 어떨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자료를 펼쳤습니다. 천무에 대한 평가 보고서였죠. 2년 전에 작성했던 문서였습니다. 당시엔 그저 괜찮은 무기 정도로 분류했었습니다. 중국 PHL-16과 비교 대상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중국 무기가 무너진 마당에 한국 무기는 정말 다를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본 재원이었죠. 사거리 290km. 중국 무기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줄에서 멈췄습니다. 유도 방식이었습니다. GPS 기반 정밀 타격이라고 적혀 있었죠. 오차 범위는 10m 이내였습니다. 잠깐 10m요?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290km를 날아가서 10m 안에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이건 로켓포가 아니었습니다. 미사일 수준이었죠. 창문 하나를 겨냥할 수 있는 정확도였습니다. 중국 무기를 떠올렸습니다. 500m 빗나갔던 그 장면이요.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개념 자체가 달랐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재장전 시간이었습니다. 7분 이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일반적인 다연장 로켓은 재장전에 최소 20분은 걸립니다.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그 순간 나는 계산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으니까요. 첫 타격 후 7분 뒤 두 번째 타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적이 숨 돌릴 틈이 없다는 거죠. 연속 타격입니다. 전장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중국 무기는 달랐습니다. 한 번 쏘고 나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그 사이 적은 재배치됩니다. 도망갑니다. 천무는 그럴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중 구경 동시 운용이라는 항목이었죠. 저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읽지 않았던 겁니다. 2년 전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천무는 서로 다른 크기의 로켓을 한 플랫폼에서 쏠 수 있었습니다. 230mm와 600mm를 동시에요.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목표엔 작은 로켓, 큰 목표엔 큰 로켓을요. 미국 하이마스가 떠올랐습니다.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다연장 로켓이죠. 하지만 하이마스도 이건 못합니다. 한 종류 탄약만 운용하죠. 천무는 두 종류를 동시에 싣고 다닙니다. 유연성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죠.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을 다르게 생각하는 무기였습니다. 한국은 많이 쏘지 않는다. 정확히 쏜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중국 무기와 비교했습니다. 중국은 많이 쏘는데 집중했죠. 한 번에 16발을 발사합니다. 화력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재장전도 느립니다. 유연성도 없죠. 천무는 반대였습니다. 한 번에 6발만 쏩니다. 하지만 전부 명중합니다. 7분 뒤 또 쏩니다.
상황에 맞는 탄약을 선택해서요. 이건 화력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의 차이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남아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낮에 봤던 장면이 떠올랐죠. 폭발하는 발사대, 떨리는 손, 분노하는 장교들. 중국은 많이 쏘려다 아무것도 제대로 못 쏜 겁니다.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네트워크 기반 통합 화력 체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저는 각주를 찾아봤습니다. 천문은 혼자 싸우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감시 자산, 지휘 체계, 타격 수단이 하나로 연결된다고요. 이건 무기가 아니라 사고 체계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추가 자료를 검색했죠. 폴란드가 천무를 도입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계약 규모가 8조 원이었습니다. 유럽 국가가 한국 무기에 8조를 쓴 겁니다. 왜일까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 인터뷰가 있었죠. 우리는 화력을 산 게 아니다. 전장 주도권을 샀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던 전장이 아니었다. 그 생각만 맴돌았죠. 25년간 무기를 평가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죠. 하지만 그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무기는 낡은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이, 빠르게, 강하게. 하지만 천무는 달랐습니다. 정확히, 연속으로, 유연하게. 전쟁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내가 무기를 잘못 평가해온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죠. 천무가 정말 다른지를요. 동일한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같은 전장, 같은 목표,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PHL-16과 한국 천무를 각각 투입했죠. 첫 번째는 중국 무기였습니다. 16발을 한 번에 발사했죠. 화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장전에 25분이 걸렸죠. 그 사이 적은 재배치됩니다. 지휘부는 이동하죠. 두 번째 타격 기회가 사라집니다. 혼란만 가중됐습니다. 천무는 달랐습니다. 6발만 쏘지만 전부 명중했죠. 7분 뒤 두 번째 발사가 이어졌습니다. 적이 숨 돌릴 틈이 없었죠. 세 번째 발사까지 2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중국 무기가 두 번째 준비하는 동안 천무는 세 번째까지 끝낸 겁니다. 결과가 너무 명확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항목을 열었죠. 천무는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감시 드론이 목표를 찾습니다. 지휘 체계가 우선순위를 정하죠. 천무는 그걸 받아서 쏩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흐름이었죠. 적을 찾고 판단하고 타격하는 전 과정이 하나로 움직이는 겁니다. 중국 무기는 그냥 쏘기만 했습니다. 누가 찾아줄 때까지 기다렸죠. 천무는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렸습니다. 이번엔 적 지휘부를 목표로 설정했죠. 중국 무기는 지휘부 근처에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맞추진 못했죠. 지휘부는 살아남았습니다. 천무는 달랐습니다. 지휘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휘 체계가 붕괴됐죠. 천무는 쏘는 순간이 아니라 준비 단계에서 이미 승부를 끝낸다.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폴란드 계약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8조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신경 쓰였죠. 왜 유럽 국가가 이 정도 금액을 한국 무기에 쓴 걸까요? 저는 폴란드 국방부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아니었지만 관계자를 통해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무 도입 후 폴란드군 화력은 유럽 최강 수준으로 평가됨. 최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죠. 숫자가 증명했으니까요. 폴란드는 천무 290문을 도입했습니다. 동시 운용 시 1700발을 7분 간격으로 쏠 수 있었죠.
독일도 프랑스도 이 정도 화력은 없었습니다. 폴란드가 한 번에 유럽 최강이 된 겁니다. 한국 무기 하나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화력 시스템이 아니다. 사고 시스템이다. 그 생각이 확고해졌죠. 천문은 단순히 로켓을 쏘는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을 설계하는 도구였죠. 어디를 먼저 칠 것인가, 어떻게 연속 타격할 것인가, 적에게 어떤 혼란을 줄 것인가. 모든 걸 계산하는 겁니다. 재장전 속도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7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죠. 전장 주도권을 빼앗는 시간이었습니다. 적이 대응하기 전에 다시 칩니다.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적은 방어만 하게 됩니다. 공격 기회를 잃습니다. 중국 무기는 반대였습니다. 한 번 쏘고 20분을 기다립니다. 그 사이 적은 반격합니다. 주도권이 넘어가죠. 천문은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을 채웠죠. 5차 10m, 재장전 7분, 이중 구경 동시 운용, 네트워크 통합. 하나하나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합치면 철학이었죠. 전쟁을 보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폴란드는 숫자를 받고 결론을 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러시아를 경계하는 나라죠. 실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였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게 천무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주도권을 쥐어야 하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죠. 며칠 전 중국 무기가 폭발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천무 자료가 보였죠. 차이가 아니라 격차였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다. 전쟁의 방식을 수출했다.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인정했다. 내가 틀렸다는 걸. 25년간 무기를 평가했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한국을 단순한 비교 대상으로만 봤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기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시뮬레이션은 필요 없었죠. 결론은 나왔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였죠. 일주일 뒤 중국 정부 성명이 나왔습니다. 공식 발표였죠. 동남아 지역 다연장 로켓 시험 발사는 운용 미숙과 기후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 문제였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술 결함은 언급조차 없었죠. 데이터 공개 요구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저는 그 성명을 읽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항상 같은 변명이다. 운용 미숙이라고요? 발사대가 폭발한 게 운용 미숙입니까? 유압이 터진 게 기후 문제입니까? 말도 안 됐죠. 하지만 국제방산 커뮤니티 반응은 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을 옹호하기 시작했죠. 한두 번 실패는 있을 수 있다. 가격 대비 성능은 여전히 우수하다. 실전 데이터가 부족해 판단하기 이르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데이터를 봤습니까? 현장에 있었습니까? 병사들이 도망치는 걸 봤냐고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숫자보다 가격을 봤죠. 런던에서 비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이 모였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다연장 로켓 시장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중국 무기 옹호 자리였죠. 한 독일 분석가가 발표했습니다. PHL-16은 여전히 가성비 최고의 선택이다. 일부 사고는 운용 개선으로 해결 가능하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박수치지 않았죠. 프랑스 컨설턴트가 이어받았습니다. 중국 무기의 최대 장점은 수량이다. 한 번에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 이건 한국이나 미국이 못하는 부분이다. 또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콜드웰 박사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국 방산 로비스트였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폭발을 봤죠. 데이터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운용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 결함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퍼졌습니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독일 분석가가 반박했죠.
박사님은 한 번의 사례로 전체를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병사가 죽을 뻔했으니까요. 그러자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무기는 완벽합니까? 영국 컨설턴트였습니다. 천무가 그렇게 좋다면 왜 실전 기록이 없습니까? 폴란드 계약은 그저 마케팅 아닙니까?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의심이 쏟아졌죠. 한국은 미국 기술의 연장선일 뿐이다. 네트워크 화력은 과장된 개념이다. 실전 검증이 부족하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죠. 천무는 GPS 유도로 오차 10m입니다. 재장전은 7분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데이터라고요? 프랑스 컨설턴트가 비웃었습니다. 카탈로그 스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전은 다릅니다, 박사님.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를 비웃는 웃음이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 너무 앞서 나가지 마. 경고였습니다. 중국 시장은 크다. 적으로 돌리면 안 돼.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죠.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보지 않았다. 가격만 봤다. 가격이 무기를 만든다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틀렸죠. 전쟁에선 성능이 생명입니다. 며칠 뒤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중국 방산 기업 관계자였죠. 콜드웰 박사님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희 자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제안이었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았죠. 저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돈으로 입을 막으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팔리지 않았죠. 고립됐습니다. 동료들은 거리를 뒀죠. 회의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업계에서 골치 아픈 사람이 된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데이터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게 전부였죠. 어느 날 저녁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천무 자료와 중국 무기 자료를 나란히 놨죠.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설득이 안 됐죠.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같은 조건에서 직접 비교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중국 PHL-16과 한국 천무, 동일 조건 비교 검증 제안. 제목이었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같은 날씨, 같은 거리, 같은 목표. 두 무기를 동시에 시험합니다. 결과만 기록하죠. 주관을 배제합니다. 나는 설득하지 않았다. 검증을 요구했을 뿐이다. 그 문장을 제안서에 적었습니다. 다음 날 제안서를 주요 방산 기관에 발송했습니다. 답이 올지 몰랐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요. 같은 조건, 같은 시간, 같은 목표다. 그것만 보장되면 진실은 드러날 겁니다. 3개월이 걸렸습니다. 제 제안을 받아들인 곳은 중동의 한국가였죠.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지했습니다. 실제로 무기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니까요. 중국과 한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조건은 제가 제시한 대로였습니다. 동일 기상 조건, 동일 거리, 동일 표적. 시간 제한도 뒀습니다. 첫 발사부터 재장전, 두 번째 발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는 겁니다. 공정했죠. 중국 측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PHL-16 두 대를 가져왔죠. 기술진도 대거 왔습니다. 이번엔 자신감이 달랐습니다. 이전 사고는 운용 미숙이었다고 강조했죠. 지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한국 측은 조용했습니다. 천무 한 대만 가져왔죠. 기술진도 최소 인원이었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준비만 했죠. 시험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긴장됐죠. 이 결과가 제 경력을 좌우할 수도 있었습니다. 틀렸다면 업계에서 퇴출당할 겁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험장이 공개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였죠. 표적은 30km 떨어진 폐건물이었습니다. 명확한 목표였죠. 기상 조건도 양호했습니다. 바람도 적었습니다. 조건은 공정하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중국 무기가 먼저 배치됐습니다. 발사 준비에 15분이 걸렸죠. 기술진이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2, 1. 발사됐습니다. 16발이 하늘로 치솟았죠. 굉음이 사막을 뒤흔들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착탄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망원경으로 봤죠. 첫 발은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폐건물 근처에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건물 밖이었죠. 두 번째 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오차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건 100m 이상 빗나갔죠. 표적 주변에 흩어졌습니다. 집중 타격이 안 됐습니다. 재장전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을 쟀죠. 23분이 걸렸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훈련을 많이 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느렸습니다. 두 번째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비슷했죠. 몇 발은 명중했지만 대부분은 빗나갔습니다. 중국 기술진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제 천무 차례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움직였죠. 준비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중국보다 빨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소란이 없었죠. 발사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6발이 날아갔습니다. 중국보다 적은 숫자였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착탄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전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확했죠. 창문을 통과한 것도 있었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죠. 키보드 소리만 들렸습니다. 데이터를 기록하는 소리였습니다. 재장전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을 쟀습니다. 7분 5초. 자료와 일치했죠. 중국 무기의 3분의 1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이중 구경을 사용했죠. 큰 로켓과 작은 로켓을 섞어서 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전부 명중이었죠. 현장에 있던 중동 국가 관계자가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말없이 천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겁니다. 중국 기술진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주관을 배제했죠. 숫자만 적었습니다. 중국 PHL-16 첫 발사 명중률 62%, 재장전 23분, 두 번째 발사 명중률 58%. 한국 천무 첫 발사 명중률 100%, 재장전 7분, 두 번째 발사 명중률 100%. 차이가 아니라 격차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동 관계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천무는 왜 6발만 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전부 맞출 수 있으니까요. 많이 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렇다면 중국 무기는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해야 했죠. 많이 쏴서 몇 발이라도 맞추려는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해가 저물었습니다. 시험이 끝났죠. 중국 측은 먼저 떠났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한국 측은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폐건물을 바라봤죠. 중국 무기가 맞춘 자리와 천무가 맞춘 자리가 보였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국적도 정치도 없다. 오직 결과만 있을 뿐이죠. 천무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미 앞서 있었다. 결과는 설명이 필요 없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남길 뿐이다.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식 문서는 아니었죠. 하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전달됐습니다.
방산 관계자들, 군 수뇌부, 정책 결정자들. 일주일 만에 10여 개국으로 퍼졌습니다. 반응이 너무 빠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전화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국방부 조달 담당자였죠. 콜드웰 박사, 보고서 확인했습니다. 추가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냈죠. 이틀 뒤엔 프랑스였습니다. 중국 무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들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숫자는 명확했으니까요. 런던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석 달 전 그 자리였죠.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게 발표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시작했습니다. 가성비는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다. 첫 문장이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무기는 쌉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명중률이 60%입니다. 절반은 빗나간다는 뜻이죠. 재장전은 23분 걸립니다. 그 사이 적은 재배치됩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천문은 비쌉니다. 하지만 명중률이 100%입니다. 재장전은 7분입니다. 연속 타격이 가능하죠.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이제 계산해 보십시오. 중국 무기로 목표물 하나를 파괴하려면 몇 발이 필요합니까? 평균 16발 중 10발이 명중합니다. 목표 파괴까지 2번 발사가 필요하죠. 시간은 40분입니다. 천문은 6발로 끝납니다. 시간은 7분입니다. 숫자가 말했습니다. 독일 분석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석 달 전 중국을 옹호했던 그 사람이었죠. 박사님, 그렇다면 총 비용은 어떻습니까?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준비된 자료를 꺼냈습니다. 중국 무기는 대당 50억 원입니다. 천문은 100억 원이죠. 2배 차이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유지비를 계산하면 달라집니다. 중국 무기는 고장이 잦습니다. 부품 교체 비용이 연간 20%입니다. 10년이면 100억 원이 추가됩니다. 자료를 보여줬죠. 천문은 유지비가 연간 5%입니다. 10년이면 50억 원입니다. 결국 총 비용은 비슷해집니다. 하지만 성능은 2배 차이죠. 싸다는 건 실패했을 때 더 비싸진다. 그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회의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프랑스 컨설턴트가 말했죠. 결국 숫자가 말한다는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영국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콜드웰 박사, 한국 측과 접촉이 가능합니까? 그가 물었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이 쌓여 있었죠. 대부분 한국 무기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천무 실사 가능합니까? 네트워크 화력 개념 설명 요청, 폴란드 사례 상세 자료 요청.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뒤 중국 무기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럽 방산협회 공식 문서였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PHL-16은 신뢰성 문제로 재검토 필요. 싸지만 쓸 수 없는 무기. 그렇게 분류됐습니다. 같은 날 한국 방산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나왔습니다. K방산은 단순 무기 공급자를 넘어 전장 솔루션 제공자로 재정에 필요. 이건 다른 차원이다. 업계가 인정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 하늘이 흐렸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석 달 전이 떠올랐습니다. 고립됐던 그때가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듣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했으니까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은 한국 방산의 전략적 가치였습니다. 이번엔 단순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배경을 분석하는 겁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이죠. 무기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만들 능력이 없었죠. 하지만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수출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은 적은 인구, 좁은 땅을 가졌죠.
많은 무기를 배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선택한 겁니다. 적게 쏘되 정확히 쏘는 거죠. 재장전이 빠른 이유도 같았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불리합니다. 빨리 끝내야 하죠. 그래서 연속 타격을 개발한 겁니다. 적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는 거죠. 네트워크 화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력이 적으니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모든 자산을 연결해서 최대 효과를 내는 거죠.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나는 왜 못 봤나?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25년간 무기를 평가했지만 맥락을 보지 못했죠. 한국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요.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다. 신뢰를 팔았다. 그 문장을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폴란드가 왜 8조 원을 썼는지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들도 한국과 비슷했죠. 러시아라는 큰 적 앞에 있습니다. 빨리, 정확히, 효율적으로 싸워야 하죠. 천무가 답이었던 겁니다.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발송했죠. 이제 시작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보고서는 이제 공공연한 자료가 됐죠. 각국 국방부에서 인용했습니다. 한국 천무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죠. 큰돈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폴란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 차관이었죠. 긴급 회의가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바르샤바로 날아갔습니다. 회의실은 작았습니다. 참석자도 적었죠. 국방부 차관, 육군 참모총장, 조달 책임자. 딱 3명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사람은 없었죠.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콜드웰 박사,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천무를 도입합니다. 전량입니다. 전량이라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290문입니다. 계약 금액은 8조 원입니다. 차관이 답했죠. 8조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건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규모는 국가 전략이죠. 육군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봤습니다. 명중률, 재장전 시간 유지비. 전부 검토했죠. 중국 무기도 고려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조달 책임자가 답했죠. 가격은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빨리 끝내야 합니다. 주도권이 필요하죠. 천무는 주도권을 줍니다. 참모총장이 이어받았습니다. 7분마다 타격합니다. 적은 반격할 틀이 없죠. 그게 우리가 원한 겁니다. 폴란드는 무기를 산 게 아니다. 미래를 샀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는 언제입니까? 제가 물었죠. 내일입니다. 차관이 답했습니다. 유럽이 놀랄 겁니다. 다음 날 발표가 나갔습니다. 폴란드, 한국 천무 8조 원 규모 도입 결정. 뉴스가 터졌죠. 유럽 방산업계가 뒤집혔습니다. 독일 언론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왜 한국인가? 제목이었죠. 프랑스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유럽 최대 화력 거래, 아시아로. 충격이었습니다. 방산 전문지들이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 유럽 방산 판도 변화 신호, K방산, 유럽 시장 본격 진출, 중국 무기 신뢰도 추락. 판이 바뀌었다. 모두가 느꼈죠.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저를 비웃던 사람들이었죠. 이제는 제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중국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공식 성명이 없었죠. 언론 보도도 최소화됐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중국 방산 기업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하락했죠. PHL-16 제조사는 15%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천무와 동급이라는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비교 자체가 신뢰였으니까요. 일주일 뒤 다른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가 천무 검토에 들어갔죠. 에스토니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유럽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한 영국 방산 분석가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박사님이 옳았습니다. 그가 인정했죠. 우리는 가격만 봤습니다. 전장을 보지 못했죠.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이미 말했으니까요. 저녁에 보고서를 하나 더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폴란드 결정 이후 유럽 방산 시장 전망이었죠.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결과로 움직인다는 거였습니다. 8조 원은 충동이 아니다. 판단이다. 그 문장을 첫 줄에 적었습니다. 폴란드는 숫자를 보고 전장을 생각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러시아를 경계하는 나라죠. 그들의 선택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그 답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밤거리가 보였죠. 석 달 전 고립됐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결론이다. 데이터가 증명했고 시장이 확인했죠. 한국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천무는 더 이상 고성능 로켓포가 아니었습니다. 전장 설계 플랫폼이라고 불렸죠. 단순히 쏘는 무기가 아니라 전투를 설계하는 도구였습니다. 국제방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미래 화력의 방향이었죠.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얼마나 많이 쏘는가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정확히 연속으로 지배하는가입니다. 개념이 다르다.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식 네트워크 화력이 표준으로 논의됐습니다. 감시, 판단, 타격을 하나로 연결하는 방식이요. 미국도 주목했죠. 나토도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모두 따라온다. 한국이 만든 길을요. 루마니아가 천무를 도입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계약했죠. 호주가 문의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줄을 섰습니다. K방사는 이제 제품명이 아니었습니다. 전략 개념이었죠. 저는 더 이상 한국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평가는 끝났으니까요. 참고 사례가 됐습니다. 한국 모델을 따를 것인가? 그게 각국의 질문이었죠. 기준이 되었다. 한국이요.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PHL-16은 사라졌죠. 새 모델을 발표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무너졌으니까요. 어느 날 한국 전쟁 자료를 봤습니다. 6.25 전쟁이죠. 70년 전 한국은 무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수입해야 했죠. 미국이 유엔이 도왔습니다. 전쟁의 수혜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듭니다. 수출하죠. 전쟁 방식까지 바꿉니다. 한국은 전쟁을 더 크게 만들지 않는다. 더 짧게 만든다. 그게 철학이었습니다. 정밀 타격으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빠른 재장전으로 전쟁을 단축하죠. 네트워크로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전쟁을 줄이는 무기. 그게 천무였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25년간 무기를 봤죠. 하지만 한국처럼 전쟁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질서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장의 새로운 질서였죠. 많이 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쏘는 질서. 오래 싸우는 게 아니라 빨리 끝내는 질서. 한국이 그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한국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전쟁의 수혜자에서 전쟁 방식을 만드는 나라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하늘이 맑았죠.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고립됐던 그때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